아도르프 히틀러와 로스차일드의 관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히틀러의 아버지 알로이스는 사생아였죠. 알로이스 히틀러. 이 사람이 이제 사생아였는데, 그래서 이제 히틀러의 할아버지가 정확히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히틀러의 할아버지가 정확히 누군지를 알 수 없는데, 이 히틀러의 할머니 마리아 안나 슈클그루버가 비엔나에서 이제 하녀로 일했는데, 이 사람이 처녀 시절에 당시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의 남작이었던 비엔나에 거주했던 잘로몬 마이어 로스차일드 집에서 일했다. 그러다 잘로몬 마이어 로스차일드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런 주장이 있죠. 근데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어떤 문서가 없어서, 이게 사실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이 있고, 그럴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히틀러에게 이제 로스차일드의 피가 흐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히틀러가 통치했던 독일과 영국, 미국, 소련의 충돌,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2차 대전은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의 의지에 결과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제 UN, 그리고 이제 유럽 공동체, 지금의 이제 EU, 유럽 연합, 이런 어떤 초국가적 기관들이 생겨났고, 이런 것들이 다 원 월드 오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정부, 뉴 월드 오더로 가는 길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어. 뭐 이제 이것 말고도 이제 나토나 IMF, 나토나 IMF 같은 이제 군사, 금융 측면에서 이제 개별 주권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들도 생겨나게 됐고요. 어. 그리고 또 뭐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국가들이 이제 막대한 부채에 빠지게 되고, 뭐 이건 로스차일드 항상 해왔던 일이죠. 전쟁을 통해서 이제 국가들을 어떤 빚의 굴레에 빠뜨리는 거. 그 일도 이제 뭐 수행됐고요. 근데 이것 말고도 또 2차 대전, 그러니까 이 어떤 히틀러란 인물이 출연함으로써 벌어진 일들의 결과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으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만 해도 이 팔레스타인은 유럽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낙후된 곳이었고, 이들이 이제 자신의 기반이 다 유럽에 있는데, 그걸 다 버려놓고 이제 먼 중동으로 가려고 안 하죠.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과 이 홀로코스트, 이 일들을 거치면서, 이제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이주를 대규모로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수립되게 되죠. 이건 이제 로스차일드한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이 이제 히틀러랑 나치 독일, 그리고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달성됐죠. 그리고 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됨으로써 이 유대인에 대한 비난, 반유대주의, 이런 게 완전히 이제 금기시 되게 되죠. 어. 유대인에 대한 어떤 반유대주의가 아주 금기시되게 되죠. 이 어떤 유대인에는 당연히 로스차일드나 어떤 유대 금융 자본가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종의 방패가 생긴 거죠. 방패. 뭐 유대 금융 자본은 잘못됐어. 뭐 이런 말을 하면 너 반유대주의자야? 어떻게 홀로코스트를 보고도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패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히틀러의 집권과 그 이후 발생한 2차 세계대전은 이제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가 추구하는 일들에 유용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히틀러가 이제 그들의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어떤 그들의 에이전트였는가, 이런 물음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제목으로 책도 하나 출간됐어요. 히틀러가 이제 히틀러는 그들의 에이전트였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건 좀 역사적 자료들을 근거로 봤을 때 좀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히틀러가 집권하는 데 있어서 금융 세력이 도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뭐 히틀러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이제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게 그들의 어떤 목표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히틀러도 금융 자본의 지원이 없이는 그 집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히틀러도 그들을 이용해서 집권에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서로가 서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고, 그 히틀러가 나이투쟁에서 이렇게 썼어요. 히틀러가 그 나이투쟁에 쓴 거 그대로 읽어드리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들을 구속하는 인종적, 시민적 장벽을 허물려고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자신 안에 내재된 모든 끈기를 다해 싸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의 목표를 관철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있다. 그들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프리메이슨이 그것이다. 정치적 지배층과 경제적 부르주아지의 상층부는 프리메이슨의 끈에 의해 그들의 그물 속으로 들어온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재밌죠? 20세기의 주요 정치 지도자 중에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이 또 누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나이투쟁에 나오는 구절을 좀 더 읽어드리면,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자기가 지배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자기 앞에 길을 터줄 누군가가 있을 때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갑 제조업자들과 아마포 직조공들은 부르주아와 달리 프리메이슨의 미세한 그물에 걸려들 수 없다. 그들에게는 더 거칠지만 덜 과감한 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프리메이슨은 유대인을 위한 두 번째 무기, 즉 언론과 결합하게 된다. 그들은 모든 인내와 손재주로 그것을 장악한다. 그것으로 그들은 서서히 모든 대중의 삶을 움켜쥐고 함정에 빠뜨리고 인도하고 밀어붙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권력을 창조하고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지배한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유대 금융 자본이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 여론으로 대중을 통제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히틀러 본인도 뭐 괴베스를 통해서 독일 대중들한테 뭐 같은 작업을 했죠. 실제로 이제 히틀러의 나치당이 1933년에 집권하는데 그 다음에 34년에 프리메이슨 라찌를 국가의 적대적인 그 어떤 집단으로 규정하고 라찌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국가가 압류할 수 있다는 그 법령을 발표해요. 나치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독일의 그 후에 이제 2차 대전 들어가면서 독일에 의해서 구사적으로 점령된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프리메이슨 라치들이 이제 약탈되고 파괴되죠. 이렇게 이제 약탈된 물품들은 그 반 프리메이슨 전시회에서 전시가 됐어요. 이 사진이 이제 히틀러 집권기에 있었던 반 프리메이슨 전시회 사진이에요. 이런 어떤 반 프리메이슨 전시회는 1937년에 독일에서, 40년에 파리에서, 41년에 벨기에 브뤼셀이랑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진행이 됐어요. 재밌죠? 히틀러가 이런 전시회를 열었다는 게. 이런 건 어떤 주류 역사 그 어떤 교과서에서는 전혀 얘기 안 하죠. 히틀러가 안티 프리메이슨 전시회 이런 거 열었다는 걸. 1938년 5월에 그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죠. 안슐루스. 이 나치 독일이 이제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이후에 비엔나에 있던 그 루이스 로스차일드, 이 사람이 이제 아스페른 공항에서 체포돼요. 이 사람이 이제 루이스 로스차일드인데 남작이었고 그 오스트리아의 로스차일드 가문 당주였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왜 독일군이 비엔나로 들어올 때까지 남아 있었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가족들은 탈출을 했어요. 이 사람은 남아 있었고 조카랑 뭐 조카 베티나랑 그웬들린이라고 여긴 다 스위스로 보냈어요. 그 전에. 근데 자기는 남았어요. 뭐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피하지 않았다. 뭐 이런 설이랑 피하려고 좀 늦어서 공항에 갔다가 이제 독일군에 의해서 여권을 빼앗겨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여권을 빼앗긴 다음 날 이제 이 루이스 로스차일드가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돼서 이제 수감돼요. 투옥되고 이 소식이 이제 그 파리랑 런던에 있던 로스차일드한테 전해지면서 이제 로스차일드 일가가 독일 정부에 이 사람을 이제 석방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요청하는데 이 나치들이 이제 이 사람을 석방하는 대가로 이제 어떤 몸값을 요구했고 결국에 이제 200만 파운드를 받고 풀어줘요. 돈은 이제 런던에 있던 로스차일드가 보내줬고 풀려난 다음에 이제 이 루이스 로스차일드는 이제 일단은 스위스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15년쯤 뒤인 1955년에 이제 72세로 죽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치에 체포돼가지고 수감 생활을 꽤 길게 해요. 39년 5월에 체포돼서 39년 10월까지 이제 수감 생활하고 완전히 풀려난 게 39년인가인데 38년 5월에 체포돼서 38년 10월까지 수감 생활하고 풀려난 게 39년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오스트리아 안슐루스 이후에 이제 프랑스를 군사적으로 무너뜨리고 독일이 이제 파리를 점령한 다음에 그 프랑스에 있던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들 이제 체포되고 재산을 뺏겨요. 근데 이제 이 프랑스에서 이제 1940년에 이 비시 프랑스 정권이 수립되죠. 그러니까 독일이 직접 통치하는 북쪽 파리 일대 프랑스 그리고 이제 남쪽 비시가 거기 수도였는데 이 비시 프랑스 이렇게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나뉘는데 이 비시 프랑스 정권이 독일이랑 협정을 맺는데 그 맺은 협정에 국가의 적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몰수한다 이런 이제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산들이 몰수되게 돼요. 뭐 부동산이랑 그 자기 저택에 있던 뭐 보관돼 있던 보석류, 미술품 이런 것들도 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랑 프랑스로 돌아온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들이 이제 빼앗겼던 걸 다시 돌려받게 되죠. 돌려받게 되고 그러나 이제 손상되고 파괴된 것은 돌려받을 수 없었죠. 이건 이제 그 파리에 있는 이 로스차일드의 저택이에요. 샤토드 로스차일드라고 그거의 현재 사진이에요. 현재 사진인데 이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한 다음에 이 파리에 있던 로스차일드가 이제 영국으로 도망쳐요. 파리에 있던 그 로스차일드 사람들이 근데 이제 도망가면서 버리고 간 저택인데 그 이후에 이 4년 동안 그러니까 독일이 프랑스를 통치했던 기간 동안 독일군이 이제 이 저택을 징발해서 사용했어요. 독일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 파리가 해방된 다음에는 미군이 이제 징발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그러니까 2차 대전 완전 끝난 다음에 프랑스 로스차일드 사람들이 돌아오지만 이 집으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완전히 방치된 거죠. 수십 년 동안 방치되면서 막 그래피티 그린 애들 와가지고 낙서하고 비행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뭐 거기서 놀고 막 이런 이 모양으로 지금 현재도 이렇게 폐허처럼 남아 있어요. 재밌죠? 로스차일드가 살던 저택이 폐가처럼 방치돼 있는 게. 제 소설 2029의 표지 시간이 나왔습니다. 출간은 한 달 뒤인 1월 20일쯤 이뤄질 예정이고요. 이 소설의 배경은 이제 2029년. 넥스트 팬데믹이 발생해서 이제 신종 조류 독감인데 넥스트 팬데믹이 발생해서 하얀 신발 패스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CBDC 전면 시행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6개월 뒤부터는 종이돈 사용이 중단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에요. 소설의 배경이.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유튜버고 이 하얀 신발을 신지 않아서 사회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줌으로 모임을 개최하는데 이 3주 동안 진행되는 모임이고 5명의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는데 금융권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신비로운 남자 이상원, 대학에서 서양사를 강의하는 30대 후반의 그 강사 송재욱, IT 쪽에서 근무하는 30대 초반의 남자 이상우, 자영업자인 그 40대 초반의 백우경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3주간 동안 줌으로 얘기를 나눠요.
근데 이 대화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어 하는 많은 정보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대화 말고 좀 소설 서사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점점 더 이제 좁혀와요. 얘한테 포위망이. 점점 더 좁혀오고, 위협, 미행, 이상한 전화, 경고. 그러다 급기야,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급기야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냥 단어 몇 개만 말하면 페마 캠프, 권력자와의 만남, 이상한 방면, 출구 없는 물음. 이 정도만 언급하겠고, 이 소설의 분량은 340페이지 정도 될 것 같고, 340페이지.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